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에는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흡연 대상자 2. 녹내장 대상자 3. 연하곤란 대상자 4. 언어장애 대상자 5. 청각장애 대상자.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연하곤란 대상자입니다. 연하라는 것은 삼키는 것을 연하라고 하는데요. 삼키는 게 이제 힘든 것을 연하곤란 또는 연하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키는 게 힘들면 당연히 식사를 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어르신들은 대화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책에도 식사 도중에 말을 걸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르신들 보면 말씀하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살에 걸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는 말을 걸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은 틀렸죠.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을 드리면 침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례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또 너무 물기가 없는 음식을 드리면 음식이 입에 달라붙습니다. 왜 우리 마른 음식 먹으면 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음식도 사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상체는 낮춰야 되겠죠. 턱을 숙이고 음식을 들이셔야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리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하셔야 사례가 예방되는 자세지요. 자, 그리고 아까 물기가 없는 음식은 사례가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식사 전에 물이나 또는 국물로 목을 좀 축이게 하고 음식을 드시게 하면 사례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 입안의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5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왼쪽으로 드려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손은 정상이신 손이신데 오른손에 굳이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줄 필요가 없지요. 자, 그리고 쿠션은 마비 있는 쪽에 대어주셔야죠. 그런데 정상에는 오른쪽에 대어주었기 때문에 아니죠. 자, 그리고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드려야 되는데 왼쪽에 음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식후에 마비 있는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2. 위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3.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4.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5.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4번입니다. 이 안약 넣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지요. 자, 안약 넣기는 안약과 안연고가 있는데 안약이라고 나오면 물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약을 넣으려면 위쪽을 보셔야 안약을 넣을 수가 있죠. 아래를 보면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안약을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멸균솜은요 아래 눈꺼풀 쪽에 대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안검에다가 이걸 넣을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게 약이 흐르지 않죠. 약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약을 각막에 점검한다 그랬는데 각막은 우리 이제 동공과 이 홍채 그 갈색 부분이 있죠. 그 위에 렌즈처럼 덮여 있는 걸 각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에다가 약을 점적하면 안 되고요. 눈꺼풀을 우리가 안검이라고 하거든요. 위쪽에 있는 눈꺼풀을 상안검,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을 하안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안검을 이렇게 당기시면 안쪽에 빨간 모세혈관들이 막 보이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결막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당기면 주머니가 생기지요. 그래서 주머니를 낭이라고 해서 결막낭 이렇게 하안검을 당겨서 아래쪽 결막낭 안에다가 넣는데 그게 이제 중앙이나 좀 외측으로 넣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눈을 거울 한번 보시고 이렇게 잘 보시면 눈이 꼬리가 아래쪽이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눈꼬리가 아래쪽을 보면 그래서 조금 바깥쪽으로 넣으면 이게 전체가 잘 묻습니다. 이제 가운데에다가 넣으면 조금 아래쪽으로 흐르잖아요.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은 좀 안 묻을 가능성이 있어서 약이 조금 외측으로 넣어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각막에 점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막낭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약을 점적한 후에는 비루관을 눌러준다 그랬는데요. 이 비루관은 코 비자에다가 눈물 누자거든요. 그래서 코에 여러분 이제 눈 밑에 코를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만져보시면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쏙 들어간 부분이 비루관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우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막 콧물도 나잖아요. 근데 왜 콧물이 나냐면 눈물이 이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콧물이 나는 건데요. 우리가 안약을 넣으면 입이 쓰지요. 이 비루관을 통해서 입안까지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비루관을 1, 2분 정도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요. 살짝 눌러주시면 이게 입이나 코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요. 모세혈관에서 금방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래 눌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눌러주셔야 입이나 코로 내려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약을 점적한 후에는 비루관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멸균솜은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겠죠. 자,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진통제를 준다. 2.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자,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조금 헷갈리실까요? 그렇죠. 정답은 조절기를 잠근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마 이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건데,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조절기를 잠그셔야죠. 알코올솜으로 눌러주는 거는요, 빼고 난 이후거든요.
주사바늘을 빼고 난 이후에 알콜솜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빼고 난 이후에 지그시 눌러주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자, 여러분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슬리퍼를 신다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슬리퍼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에 이 작은 매트 같은 거를 깔아주다가 이 매트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만약에 매트를 깔아줄 거면 전체를 다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 작은 매트 자체가 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작은 턱이라도 거기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하면 앉고 서실 때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실 수 있겠죠. 앉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으시면 안 되죠. 속옷은 입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설 도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문을 열어두시면 소리 나거나 또 냄새 나거나 볼까봐 편하게 화장실 이용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2.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3.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2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면 갑자기 이제 일어날 기자를 써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일어날 기에 설립자. 그래서 일어나면 이제 순간적으로 심장이 위치 적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저혈압을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킨 다음에 잠깐 좀 앉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답은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이거입니다. 자, 43.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준다. 3.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4. 바지를 내린 후 혼이물로 덮어준다. 5.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5번이죠. 자, 여러분 보행이 불가능하면 침상에서밖에 배설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방수포는 엉덩이 아래 깔아야지 무릎 아래에 깔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데 스크린을 반드시 쳐줘야 되겠죠. 치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배변이 끝나고 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야죠.
배변 보는 동안에 침대 머리를 높여주셔야 이제 대소변 중에서 특히 대변 보기가 누워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 같은 경우는 침대 머리를, 소변도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침대 머리를 높여주지만 다 끝나고 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야 치우기가 쉽지요. 그래서 높인다가 틀렸고요. 바지를 내리고 나서 혼이불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혼이불을 먼저 덮어주고요. 덮어준 혼이불 밑으로 바지를 벗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지를 벗으실 때도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라 혼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린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다가 화장지를 깔아주는 거죠. 자, 소리가 나는 방법을 이제 방지하는 3가지 방법이 책에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화장지를 깔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TV를 켜주거나, 세 번째 음악을 틀어준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자, 44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여러분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죠. 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죠. 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대소변을 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거기 아직 볼 시간 안 됐다고 안 갈아주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기저귀 교환은 시간을 정해두고 교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치우지 않았다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두셔야 감염이 예방이 되겠죠. 소변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건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45.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꼬리뼈에 표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자, 여러분 뭘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뭐냐면 1번입니다. 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거든요. 자,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변실금, 요실금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음부나 이 꼬리뼈 부분이 이제 욕창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욕창이 생기는지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나면이에요. 소변은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는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하게 난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심하게 나는 이유는 이 세균이 이제 소변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날 때는 보고를 하지만 조금씩은 다 나죠. 그래서 조금 난다고 뭐 심하게 난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걸 굳이 보고를 할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심하게 난다 이렇게 해야만 네, 이게 보고를 할 거리인데 그냥 냄새가 나면 이랬기 때문에 얘는 보고하진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사용한 기저귀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변 본 거, 뭐 소변 묻은 거가 밖으로 다 나오겠잖아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두 개가 좀 바뀌었어요.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혀야 되고요.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를 들고 갈면 되기 때문에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바뀌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자, 여러분 뭘까요? 네, 4번이지요. 자, 유치도뇨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변줄입니다. 이 소변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도뇨관하고 유치도뇨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도뇨관은 넬라톤이라고 그래서 소변 안 나오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꽂고 호수 같은 거 꽂았다가 소변 뺀 다음에 호스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도뇨관이고 유치도뇨관은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유치시켜 놓는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게 두셔야 되겠죠. 그래야 방광에서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틀렸고 수분 섭취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셔야 되는데 제한하여 왜냐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오히려 감염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치도뇨관 같은 걸 하고 계실 때는 반드시 수분 섭취를 권장하셔야 되고요. 연결관은 그 발로닝 이제 유치도뇨관 끝쪽에 보면은 풍선 같은 주머니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증류수를 이렇게 한 7cc, 8cc 정도 넣어놓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걸어 다녀도. 그래서 누워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그 배출구에서 또 이렇게 세균이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운 다음에는 꼭 알코올솜으로 닦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에 유치도뇨관을 잠그면 안 되죠. 이 유치도뇨관은 잠그지 않습니다. 계속 소변 주머니로 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잠그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 밑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이거는 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고요. 머리를 침대 모서리 쪽에 오게 해야 되겠죠. 자, 머리를 감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추워서 감기 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눈에는 수건을 올려서 덮는 게 맞는데 귀에는 귀마개 솜을 넣으셔야죠. 그래서 눈과 귀에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셔야죠. 목 밑에까지만 깔면 어깨가 젖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건은 가슴보다 허리는 감쌀 필요가 없죠. 머리를 감는 거기 때문에 어깨 밑으로 이렇게 목까지 감싸시면 됩니다. 자, 48번.
두발 전용 세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여러분 뭘까요? 5번이죠. 여러분 두발 전용 세정제라는 게 뭐냐면 물 없이 감는 샴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 없이 감는 샴푸가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좀 짜서 양손으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이렇게 놔두면 거품이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수건이 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때가 쏙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걸 그냥 써야지 2대1로 섞어서 쓰거나 뭐 그러지 않고요. 수건에 묻히지 않고 손바닥에 짜서 모발을 닦아내시면 되고요. 거품을 흡수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수건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49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3.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4. 회음부를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아낸다. 5.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려면 무릎을 세워야죠. 그래야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려야지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면은 제대로 안 닦아지지요. 그래서 세우고인데 펴고라고 해서 틀렸고요. 책에도 보시면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해서 이렇게 몸통하고 다리 부분을 덮어줘라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독제로 닦은 후 소독제 같은 거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우리는 비누와 물로 닦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멸균 장갑까지 착용할 필요는 없어요. 수술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회음부는 반드시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씻어주든지 이건 또 씻어준 다음에 분비물이 냄새가 너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소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소독하는 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소독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50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4번입니다. 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방법입니다. 아까도 49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수술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멸균 장갑까지 끼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장갑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장갑 같은 거 착용하시면 되고요. 방수포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를 넣어야지 이게 거꾸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차가운 물 안 되죠.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에 비누로 닦아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남성 대상자는 음경 부분도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음경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수건으로 잡고요.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음낭의 뒷면 부분도 잘 닦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변기를 빼낸 후 둔부는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욕창이라는 것은 습도와
붓기와 그 다음에 이제 눌림 때문에,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셔야 합니다. 5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물의 온도는 30도씨 이내로 유지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는다. 자, 정답 뭐지요? 네? 3번이지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것도. 자, 물의 온도는 30도면 너무 차갑습니다. 그쵸? 여러분, 목욕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목욕탕에 가면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그거보다 낮으면 춥겠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한 38도 정도는 돼야 좀 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이 30도 너무 낮습니다. 자, 발끝, 요양보호사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손등으로 네,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가면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닦아주는 순서인데요. 여러분, 통목욕 할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 두 번째가 다리, 그 다음에 팔, 그 다음 몸통, 회음부는 항상 마지막 이런 순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렸고요. 선체로 이제 못 입다가 넘어질 수 있겠죠. 목욕 후에는 앉아서 옷을 입도록 합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이건 책에서 아마 이제 이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강조하셨을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를 잡는데 마비된 쪽 손으로 못 잡지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야죠. 마비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면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겠죠. 자, 그리고 항상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보면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닦아주냐면요. 우리 혈액순환은요, 이제 그 말초에서 심장 쪽으로 기환이 잘 되면 심장이 펌프질해서 동맥으로 잘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맥이 심장 쪽으로 보내는 혈관인데 이 말초에서 심장 쪽으로 오는 것만 잘 오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할 때도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혈액을 기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자, 4번은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셔야 되거든요. 전체 목욕 시간을 30분 이내로 해야 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오면 이게 다 기립성 저혈압 생겨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하고요. 머리를 감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욕조에서 나와서 머리를 감으셔야겠죠.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4번입니다. 자, 이제 그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실는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드는 방법이거든요. 자, 항상 가까이 들어야 덜 무겁죠. 멀리는 틀리죠. 자,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면 허리 다치겠죠. 발을 움직여서 옮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혔다 펴면 안 되죠. 뭐를 굽혀야 되죠?
그쵸, 여러분?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 중심을 낮춥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는 벌려야 되겠죠. 그래야 지지면이 넓어지죠.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가 맞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뭘까요, 여러분? 네, 5번이지요. 자, 이것도 이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방법인데요. 역시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위 변경에서 앞쪽에 보시면 이제 뭐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방법들 나와 있죠. 그 방법인데요. 빠르게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두 발을 모으면 안 되죠. 두 발을 벌리고 지지면을 넓혀야 되지요. 자, 신체의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지 작은 근육을 사용하시면 다칩니다. 그리고 거리는 항상 가까우셔야 된다 그랬죠. 일정한 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리도록 합니다. 자,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준다.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돌려 눕히는 방법입니다. 옆으로 눕히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환자가 어디가 마비가 있대요? 왼쪽에가 편마비가 있대요. 이제 그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이거든요. 대상자의 두 팔은 모아서 가슴에 이렇게 모아야 되겠죠. 그러거나 두 팔은 가슴에 올리거나 아니면 돌아 눕는 쪽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몸에 바짝 붙여갖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두면 안 되겠죠. 돌릴 때 되게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리고자 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 눕는다고 했기 때문에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돌려 눕는 쪽 발을 이제 돌려 눕는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발을 돌려 눕는 쪽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발을 오른발 위에다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잡아당길 때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어깨와 왼쪽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리는 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돌려 눕힌 다음에는 엉덩이를 뒤로 2번 가세요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인데 앞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6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자, 여러분 어떤 그림 같으세요? 여러분이 책에서 많이 본 그림이 있지요? 그쵸,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엎드리게 되면 이 골반뼈가 바닥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눌리거든요. 그래서 낮은 베개를 이렇게 아랫배 쪽에다가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이렇게 쭉 뻗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신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말아서 발목 밑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그림이 맞습니다. 자, 5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5번인데요. 자, 보세요. 바닥에서 일단은 이제 휠체어로 올라앉는 그런 방법이고요. 책에는 이렇게 이제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죠?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게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휠체어에 앉게 하면 되겠죠. 자, 휠체어에 앉게 하는 건 당연히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가번하고 다번 중에 어떤 게 먼저일까를 보셔야 하는데, 보세요. 일단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먼저 팔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팔로 휠체어를 잡는 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4번이 먼저라서 5번이 답입니다. 5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자, 이건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것도 5번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이제 차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나란히 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번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지지해 주냐면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때는, 그러니까 차를 탈 때는 엉덩이부터 타고 내릴 때는 다리부터 내리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다가 먼저 앉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앉고 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깊숙이 앉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 읽으면 더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정답인데, 여러분,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마비냐면 오른쪽 마비예요. 자, 이게 원래는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이래야 되는데 책에는 계단 내려가기로 나오잖아요. 자, 일단은 뭐 어찌됐든 경사로든 계단이든, 자, 내려갈 때는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마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마비. 무슨 말이냐면 내려갈 때 마비 먼저. 그래서 내마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려갈 때는 마비가 먼저인데 항상 지팡이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다리 중에서 마비된 다리가 이제 먼저라는 것이고 항상 지팡이는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지팡이. 자, 어디가 마비라 했죠? 오른쪽 마비라 했죠? 그래서 내마비, 내려갈 때 마비 먼저니까 오른쪽 다리 먼저,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하면 내마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 마비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60.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5.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5번이죠. 자, 여러분, 머리 쪽에다가 척추 고정판을 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에다가 놓으셔야, 그거를 제대로, 네,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척추 고정판 머리 쪽에다가 아니라 몸 쪽에다가 놔야 되고요. 들어서 아니고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굴려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눕히면 안 되겠죠? 가운데 눕히셔야 되겠고요. 끌어서 이동시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척추 고정판 위에다가 눕힌 다음에 무릎,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책에도 나왔었죠. 자, 61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둔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5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침대 난간은요, 절대 내려두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이 침대 난간 내려놓으셨다가 환자들이 이렇게 쿵쿵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침대 난간은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볼트가 느슨하면 빠지면 안 되겠죠. 볼트는 꽉 조여 있어야 되겠죠.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침대 난간을 잘못 잡으면 난간이 풀어져서요. 이게 다시 내려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난간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두시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항상 식탁은 내려와 있어야 되고요. 사용할 때만 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랭크 손잡이는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다리를 올리고 이제 그 부분을 크랭크 손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공간을 확보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2번.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1.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2.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5.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자, 뭘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좀 쉬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팔걸이가 있으셔야죠. 없는 것은 안 돼요. 그쵸? 팔걸이가 있으셔야 되고, 자,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거는 이동변기가 아니죠. 그리고 본체와 이 변기통을 분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변기통을 빼서 가서 변기에다가 변을 버리고 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뜨거운 물로도 세척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동변기를 어떻게 양변기 시트에다가 올려놓을 수는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 항법 장치형 GPS형은 배회감지기는 현관에 둔다. 5. 배회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은 뭐냐면 3번이거든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이 배회감지기는 센서가 있는 건데 물에 세척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운데요. 배회감지기는 5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틀렸는데 이 배회감지기는 좀 비싸요. 그래서 원래는 대여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제 지팡이, 워커 이런 게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긴 5년까지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대여 제품은 좀
교체하는 기간이 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마다는 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5년이고요.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고 책에 아주 지나가듯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찍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복지연구까지 다 공부를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상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침대나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 두시면 이제 이거를 어르신이 이제 그 지나가거나 여기 없으면 이렇게 울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매트형을 까는 거니까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S는 현관 앞에 두시는 게 아니죠. 이거는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할 수는 없죠. 이 복지연구 이제 뭐 대여했거나 구입한 곳에 문의를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4번. 시설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자, 뭘까요? 네, 3번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통이 넓은 바지 걸어다니다 걸리겠죠. 아유, 바닥을 왁스로 닦으면 너무 미끄러워서 안 되겠죠. 다리가 힘이 생기면 덜 넘어지겠죠. 그래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은 좋습니다. 아유, 큰 신발 신으면 넘어지겠죠. 침상을 허리 높이로 하면은 둔부 높이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자, 65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 감자와 키친타올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은 뭘까요? 그쵸? 여러분 이거 책에서도 보셨고 대부분 주부들이 선생님들이 주부님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껍질을 벗긴 그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둬야 이렇게 변하지 않죠. 자, 66번.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식초, 2. 맥주, 3. 쌀뜨물, 4. 커피티백, 5. 소독용 알코올. 여러분 뭐죠? 그죠? 이 정도도 상식으로 다 아실 것 같은데 커피티백 같은 거 우리 냉장고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커피. 네, 그러면 이제 냄새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탄 빵, 커피, 뭐 가루 뭐 이런 거를 냉장고에 넣으면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죠. 자,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나전달법, 아이메시지죠. 내 마음, 나의 감정, 이런 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하기와 정반대죠. 공감하기는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면 나전달법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는 상대편을 위로하는 말이니까 아니죠. 자,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니고요.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거는 내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상대편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나전달법을 할 때는요, 절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라고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상대편을, 자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으나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나전달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틀렸다 라고 상대를 지금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요.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요. 막 이렇게, 뭔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나전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에게 드는 느낌 또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 나전달법이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전달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68.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4.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역시 나전달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이거는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감하기이기 때문에 나전달법은 아니에요. 나전달법은 나에게 드는 생각, 느낌,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자,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누가 걱정된대요? 내가. 그래서 나전달법이에요. 이 걱정돼요 라고 하는 말이 나전달법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걱정돼요 이런 거 나오면 나전달법이고요. 뭐뭐 하시군요 이런 게 들어가면 공감하기예요. 좀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는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씻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것도 아니죠. 자, 69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요양보호사. 자, 1.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4.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5.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자, 여러분, 공감적 반응이 뭘까요? 공감적 반응? 그렇죠? 1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적 반응은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 어르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1번이지요.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절대 왜? 라는 단어 들어가면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뭐한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네요. 자녀들이 무심하네요.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옆방 어르신에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마음 상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70.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1번입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입니다. 자, 이 식사를 거부하는 이제 대상자한테다가 네, 음식을 안 드신다고 다 섞어가지고 갈아서 줘버린다든지, 치매 대상자는 이유 설명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안 주면 안 되겠죠.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식사를 본인 보고 준비하는 것도 안 되죠. 대부분 이제 그 약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약물은 식욕이 떨어지게 하는 약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71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변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뇨관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배뇨 훈련을 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무조건 가리지 못한다고 무조건 기저귀를 채워버리는 건 좋지 않고, 가급적 기저귀는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퍼가 있는 옷, 이런 것들은 내리고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무줄 바지가 좋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네, 간이변기를 대주면은 안 되죠. 그러면 자꾸 더 안 움직이시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이변기는 침상변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침상에서 자꾸 소변을 보게 하면 안 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배뇨 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변을 못 거린다고 막 유치도뇨관을 삽입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72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3.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4.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5.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자, 뭘까요? 그쵸? 이거는 좀 쉽지요, 여러분? 자, 걷는 시간을, 운동의 양을 서서히 늘린다가 정답이지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다, 바꾸어,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운동을 가시면 좋은데 거꾸로 됐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73.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5. 온수 파이프는 절연채로 감싸둔다.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방 안에 큰 거울을 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거울은요, 치매 어르신들이 막 거울 보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 있는 방에는 큰 거울 좋지 않습니다. 왜 거울 보고 싸우시냐면, 본인은 젊은 나이라고, 이렇게 기억의 역행성 상실이라 그래서 기억이 점점 이제 최근의 기억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점점 이렇게 어리게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70인데 50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4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19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본인이 4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웬 80대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거울 같은 거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두셔야죠. 밤에 어르신들이 꼭 화장실 가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전등은 켜두셔야 하고요. 침대는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주무시다가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리고 모기역은 침상 가까운 곳에 두시면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 곳으로 두셔야 되겠고요.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는 책에도 나와 있었죠. 자, 74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5.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렇죠. 솜베개 대신에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다른 행동을 한다고 막 수면제를 먹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장갑을 낀다고 그걸 안 드시지 않지요. 그리고 솜을 먹으면 안 된다. 치매 환자한테는 여러분, 설명한다는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설명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솜베개 대신에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하시면 이제 안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달라서. 그리고 새 베개를 사오게 하는 건 또 드시겠잖아요. 자, 75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가끔 이런 분들 진짜 계시거든요. 자, 뭐라고 할까요? 저 5번. 공감해 주시면 좀 됩니다. 자,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보이는 것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치킨 먹으러 갔다는 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6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2.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1번이죠. 정하겠다고 우기면 못하게 하면 더 점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하게 해줘요. 대신 위험하니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7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내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1.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2.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4.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5.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지금 대상자가 되게 속상해하고 있지요. 자, 그럼 뭐 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속상할 때는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죠.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78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이 인지 기능
이제과 관련된 것을 인지 자극 훈련하는 이제 부분이 치매 부분에서 이제 뒤쪽에 조금 나오는데요. 저는 저희 교육생들한테 이거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나오면 찍으시라고. 이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거 외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눈치껏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뇌 건강 일기 쓰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뇌 건강 일기 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1. 진압력, 2. 침화력, 3. 주의력, 4. 계산력, 5. 공감력. 자, 이게 저번 시험에도 나왔었는데요. 자,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에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시오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3, 네 번째 칸에 네모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죠. 자,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렇죠. 주의력이 좋아지겠죠. 자, 여러분, 진압력은 뭐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나 날짜, 요일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시간, 날짜, 요일이 좋아지진 않겠죠. 자, 이거 한다고 사람들하고 뭐 더 친화력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거 한다고 계산을 잘하지는 않겠죠. 공감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군요. 아, 많이 아프셨지요. 뭐 이렇게 속상하시겠어요. 이거 한다고 그런 거 좋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주의력입니다.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 팔을 쭉 뻗으셔야 되지요. 자, 그러면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팔을 뻗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2번하고 5번 중에 왜 답이 2번일까요? 그렇죠. 손가락을 들고 있고 여기서는 손가락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깍지를 낀 다음에 이 손목 부분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은 이렇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손이 이렇게 들려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로만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푸는 거를 같이 듣기만 하시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다 먼저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게 왜 답인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열공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